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신대한민국 경제 트렌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유난히 가물고 추웠던 2019년이 지나가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쥐를 뜻하는 경자년에 대한민국의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먼저 현금을 쓸 때 발생하게 되는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최저시급은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돼서 더 이상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죠. 이처럼 변화하는 트렌드 속 2020년 주요 이슈와 산업 전망을 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0 신대한민국 경제 트렌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자리했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제 덕담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문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청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아까 하얀쥐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풍수를 보면 힘센 하얀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그렇게 풍수학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강력한 지도자가 냉철한 이성으로 메마른 논밭에 물을 대는 운수가 올해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 잘해 주셔야 되고 오늘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올해는 기승전 미국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이 대통령도 좀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거기는 천년 대운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4월 달에 조금의 위기가 있대요. 이제 뭔지는 우리가 이제 4월 달 지나가면 알 거고. 하여튼 올해 뭐 올해보다 내년이 더 2021년이 좋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는 해. 그런 느낌으로 올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더의 힘이 참 중요한 202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실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거창한 뭐 이렇게 덕담까지는 없고요. 책의 부제가 대전환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대전환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환경 자체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뭐 이어지는 시간 동안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적합한 그런 높이뛰기를 시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정된 것들이 2019년도에 어떻게 지금 전환점으로 바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2019년은 이제 결정점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하강 국면이 눈에 뻔히 들여다 보이시다시피 한다. 2018년 한 10월쯤에 2019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019년은 정말 하강 국면이다. 저점일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시피 한다. 그래서 결정점이라고 했고 또 하나의 또 의미는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서 어려운 국면에서는 우리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 중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결정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결정점이라고 표현했고 2020년은 반등하는 해라는 의미에서 전환점, 이 대전환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 결정점이 전환점으로 바뀌는 해가 2020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연초 같은 경우에는 새해 계획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2020년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또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2020년 신대한민국 경제 트렌드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것이 선정되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한 해에도 우리를 떨게 했었던 경기 침체, 이 아래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모님, 네. 사실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경기가 후퇴할 것이다, 침체할 것이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아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지금 사실적으로 굉장히 침체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공급적으로도 사실 또 물가도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저체온증에 걸린 거예요. 이제 저체온증이 걸리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세가 졸립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졸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잘하려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뭐 돌아다니고 그래야 뭘 소비도 하고 그럴 텐데 졸리니까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뭐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2019년이 저점을 이뤘느냐 안 이뤘냐에 대한 지금 논쟁이 많거든요. 만약에 저점을 이뤘다면 이제 나가서 좀 활기차게 해야 되니까 사실 이 아래 공포보다는 리커버리, 회복의 희망을 갖는 2020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사실 저희들 판단으로는 2021년이 2020년보다 좋습니다. 2022년이 2021년보다 더 좋고요. 그러면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점을 만들어줘야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게 연속으로 4분기 지금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는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변곡점들이 분명히 올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2019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아래 공포보다는 같은 R입니다만은 리커버리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싶습니다. 네, 리세션, 이 침체가 아니라 리커버리를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이제 아래 공포라는 단어가 많이 맴돌았었습니다. 네. 소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단기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즉각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더 금리를 인하하는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압박을 준 어떤 하나의 통계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기준금리를 2019년 하반기에 세 차례나 미국이 인하를 했죠. 어쨌든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주요국들 그리고 신흥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금리를 인하하는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고요. 이것이 하나의 경기 부양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금리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하나 통화 정책 말고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다 같이 경기 부양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질 텐데 2020년, 21년도 안 좋습니다. 그룹 오브 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로존, 일본 그리고 더하기 중국까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지속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준, 소위 반평균 깎아먹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죠. 반평균 올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소위 신흥국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저는 스마일 2020으로 지금 정하고 스마일 싶어요. 2020, 네. 운 한번 띄워주시죠. 스마일, SMIL, S 이렇게 S, 하고. 네. S는 스피디하게. 스피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연간 계획 갖고서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빠른 결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M monthly. 분기별로도 깁니다. 그래서 빠르게 딱딱,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관심을 갖겠지만 내년도에는 방망이 짧게 잡고 치셔야 돼요. 길게. 단타로요? 네, 단타로 딱딱 치고 맞춰서 1루타 치시는 거지 내년에는 홈런 치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홈런은 2021년, 22년에 치시고요. 내년에는 방망이 짧게 잡고. 그다음에 I.
인텐시브하게 가셔야 됩니다. 종목을 집중적으로. 굉장히 깔아놓으시면 내년도에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 리에종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2020년은 2021년과 22년에 슈퍼호황까지는 안 되더라도 호황이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리에종이 필요하고요. E. 이는 내년도는 올해는 익스체인지 레이트입니다. 금리보다 환율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시면 2020년도 웃는 한 해 스마일 2020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지금 스마일 2020을 통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거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 중에 네. 2020년엔 신흥국이 네.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네. 이 신흥국들이 정말 어려웠었던 해가 2018년이었고요. 2019년 상반기 1, 2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신흥국발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레질 세븐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신흥국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신흥국 경제가 안 좋을 때 미국은 금리를 계속 강도 높게 인상했어요. 15년 한 해 한 번, 16년 12월에 또 한 번, 그리고 17년엔 3차례, 18년엔 4차례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가요. 근데 이 신흥국들은 같이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여전히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치고 금리를 인상해 나가니까 같이 금리를 인상 못해 나가는 이런 신흥국들이 통화 가치가 벌어지면서 많은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으로 신흥국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신흥국들이 소위 19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도와주는 거죠. 소위 미국도 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그밖에 다른 여러 선진국들도 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들도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흥국들이 이제 경기가 부양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경제는 유독 신흥국 중에서 안 좋은데 결국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도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공장을 중국에 두고 중국에서 공장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는 구조적인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굳이 내가 기업을 중국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높은 관세를 지불해 가면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중국에 둘 필요가 있었을까? 소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려졌던 중국이 더 이상 그 닉네임이 어울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공장들이 이탈해 나가고 있었는데 네. 구조적으로.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 속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죠. 이거를 이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아닌 그 밖의 신흥국으로 공장들이 이전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해외 직접 투자가 신흥국들에 몰리고 이런 과정에서 신흥국의 어떤 부상이 좀 더 기대되는 그런 특징들이 2020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흥국을 타깃으로 한 ETF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것이 주요국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생각하시나요? 3년 차 됐는데 이제 뭐 네. 변수 아니죠. 상수죠. 그대로 가는 거고 사실 뭐 올해 기승전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과의 정치공학적인 부분들을 이 변수에 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선 일정과 기회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려면 상대방이 화를 내줘야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지난해 연말에 경제 공작 회의를 통해서 안정화 이런 걸 화두로 굉장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중국 100년 중국몽을 이루는 해, 샤오강 사회 건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소한 하여튼 저를 뭐 두들겨 패세요. 저 그냥 이 안종하러 가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싸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톤보다는 조금 다소 완화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쭉 갈 것 같고요. 근데 또 따져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 그렇게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냐? 그럼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수출이 감소된 거, 직접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한 거 107억 달러밖에 안 돼요. 반도체 가격 떨어진 게 300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을 너무 우리가 앞에 내세우면서 거기에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이 트럼프의 재선 이후에 또는 재선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떠한 국면이 펼쳐지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의 대선 레이스와 궤적을 함께 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트럼프가 계속 이제 쥐락펴락 밀당을 할 겁니다. 그래 하면서 선거 막판까지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야 나. 그 전략이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뭐 2차, 3차 합의가 되더라도 이것은 결국 드라마틱하게 선거까지 그런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정치공학적인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현재 경제 선진국 7번째에 속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 네. 다들 힘들다라고만 하지 경제 네. 선진국에 살고 있다라는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체감과 다른 경제라는 단어죠. 소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질문을 드리면, 저물가라고 얘기하면 거의 뺨 맞을 수준이에요. 체감과 다른 물가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고물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 물가는 2019년 물가 상승률이 0.4%에 불과했습니다. 마이너스도 몇 번 찍었고요. 오히려 디플레이션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 만큼 저물가 나라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물가 상승률도 1% 수준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전망은 저물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목표 안정 물가가 2%라고 본다면 2%를 훨씬 밑도는 이런 저물가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고물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물론 다른 이유는 있죠. 이 소비자 물가를 이제 추산하는 방법이 약 460여 가지 품목의 평균 등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마트 물가, 내가 오늘 사고 내일 자주 사는 돼지고기, 무, 파, 양파 이런 채소 물가를 더 많이 체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저물가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것이고요. 또 2020년 경제를 좀 놓고 본다면 2020년 이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도 이제 반등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반등세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된다고만 말을 하지 거의 2.0에서 2.2% 수준으로 굉장히 미약한 반등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뿐인 회복 이런 느낌이 또 들 수도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회복세가 수출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기업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소위 뭐 반도체 투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난다든가 PIM이라고 하죠. Processing in Memory.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그리고 이런 수출이 크게 진작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기업들의 어떤 체감과 더 가깝지 서민들의 체감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체감과 다른 경제로 2020년을 규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20년 네. 2%대 초반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1.9%, 8%, 9%대 네. 일단 트랩에 갇힌 거 아니냐. 네. 그것이 2%대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이라든가 산업개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2%대, 1%대 한번 들어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대를 가려면 1분기를 잘해야 되는데 네. 1분기가 벌써 흔들리잖아요. 네.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싸움박질하고 네. 뭐 잘 지금 봉합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1분기가 딱 쳐주면은 이게 2% 넘어가겠는데 조금 이 출발이 네. 좀 어려워서 네. 저는 1% 후반대 좀 보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먼저 질문 드린 게 2019년 경제 성장률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그건 뭐 1.8%죠. 1.8%로 이제 보고 계세요? 설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제 그 네. 발표가 되겠는데 확정치가 나오는데 네,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물론 전제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2019년 경제 성장률을 2.0%로 봅니다. 2%대로요. 그리고 2.0%보다도 더 개선된다라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고문님께서는 이제 2019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제한다. 그러면 그 개선세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단순한 산수예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네.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할까예요. 그렇죠. 기저 효과. 그렇죠. 네. 뭐가 증가하느냐? 설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까? 건설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까? 수출액이 얼마나 증가할까? 소비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까? 이것을 보는 것인데 2019년 한 해 보면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이 3대 영역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마이너스로 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네. 소위 오늘 말씀드릴 여러 대외 악재들도 뭐 미중 무역 분쟁도 더 격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신흥국의 반등이라든가 알셉의 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외 환경이든 대내 환경이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이든 여러 가지 면들이 2019년보다 2020년에 기대할 만한 대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얘기 나누는 몇 가지 변수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19년보다는 나아지는 흐름을 볼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하여튼 2019년도가 좀 더 나빠지는 부분들이 네. 조금 더 눈에 보일 것 같아서 좀 근데 제가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결정점에서 전환점, 그러니까 네. 올해가 반등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 고모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도 저점을 한 번 더 찍고, 네.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지금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소위 말하는 우리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도 안 풀리고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특히 정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찾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애들 성적 나쁘게 갖고 오면요 학원 보내고 뭐 이러잖아요. 네.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또 코멘트를 드려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경제 정책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제 또 드려보면 기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까지 주가 됐던 경제 정책 기조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는 이름인데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정책 수단 첫 번째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 2018년, 19년 두 자릿수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어요. 근데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급락합니다.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그 탄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2018, 19년까지만 해도 52시간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2020년 들어서 예외 규정을 도입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유예 기간을 지정을 해서 52시간 근무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런 분배 정책의 탄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2020년 예산안에 드러나듯이 환경 예산, R&D 예산, 산업 중소 에너지 부문 예산 그리고 SOC 영역의 예산 이런 경제 부문의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러니까 분배 정책에서
소위 성장 주도로 그 바뀌었다는 소부장을 거죠. 대표로 네. 하는 그런 투자 중심으로 전환됩니까? 그 전에는 이제 분배 중심의 정책이었다가 이제 좀 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좀 바뀝니다.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국면이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으로 예산이 2019년에도 편성돼 있었고 20년에도 편성돼 있었을 텐데 2019년에는 어떤 식으로 경제 정책을 펼쳤냐면 마스크를 사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2020년 이 미세먼지 대응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R&D 예산을 편성해줘요. 그러면 R&D 예산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죠. 이게 단적인 예인데 네.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분배 정책의 컨셉에서 성장 정책, 투자 진작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어느 정도 많이 전환됐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전환의 모멘텀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경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020 신대한민국 경제 트렌드 두 번째 이야기거리는 어떤 것이 선정되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20년 경제 산업을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경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실장님, 네. 지금 투자 또한 부진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올해 이 수출과 투자 좀 개선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출과 투자 영역은 이제 대외 경제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한 해 수출이 부진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글로벌리 수출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9년 한 해 불확실성을 가득 메웠던 미중 무역 분쟁인데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그 격화된 정도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와 달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기 어려운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겠지만 항상 경제 전망은 19년과 20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19년보다 더 격화될까 아니면 더 완화될까? 격화되지 않겠다,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가 글로벌리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잦아드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기지개를 펴니다. 나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겠네 하면서 수출 수요가 생기는 거죠. 반도체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2018년 12월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해 나갔는데요. 2019년부터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저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수출이 너무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수요가 이제 나름대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까지는 대외적으로도 너무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진작할 수 없었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구조조정 같은 것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맞물리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기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정책적인 요인마저도 네. 기업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잡는 그런 구조였죠. 더 옥죄는. 네. 소위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고용주, 고용인 혹은 이제 사업자 관점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완전히 개선되는 과정인 거죠. 개선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결국 투자도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인데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계속 찍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소지가 있겠다. 다만 건설 투자는 좀 다릅니다. 이제 건설 투자를 이제
두 가지로 쪼개는데요. 하나가 이제 토목 투자, 그리고 하나가 건축 투자예요. 근데 이 건축 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 토목 투자 영역은 정부 주도로 SOC 사업을 크게 늘리면서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긴 어렵지만 마이너스 폭이 좀 완화되는 흐름이다. 그리고 설비 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어떤 산업적으로 체질적 개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또 그리고 작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는 지금 슈퍼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데 이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근데 슈퍼 예산이 하더라도 사실 의무적 지출이 지금 반 이상이 되고요. 다 복지 쪽으로 가지 생산성으로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IMF나 OECD에서 계속 지적해온 상황입니다. 뭐 우리 재정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마중물로 굉장히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성 있는데 탁탁 박혀줘야 되는데 아니 뭐 노인 일자리 저기 교실에 불 끄는 거 그다음에 담배 공짜 주는 거 생산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너무 복지적으로 많이 풀린다. 물론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필요는 합니다만은 진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가장 큰 용이 되려면 이제는 생산성으로 딱딱 바뀌어야 되고요. 수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역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3년 동안 넘겼어요. 그러면 작년에 수출이 굉장히 나빠졌다 그러지만 물량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면밀하게 지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 무역액만 보면 그리고 수출액만 보면 중국, 독일, 한국만이 제조업으로 흑자 국가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눈앞에 뒀을 때 우리 잘하는 걸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네. 왜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나가야 되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굉장히 큰 명제 앞에서 수출 주도 성장이 지금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다시 바닥을 다질 때는 우리가 수출 주도 성장이 가야 됩니다. 수출 주도 성장은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볼 게 아니라 나라 전체 국익에서 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물량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수출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대 수출 품목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대 수출 국가 대상국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둬서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변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신북방, 그다음에 아세안 공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더 찬사를 보내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지금 생산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또 소득 주도 그런 정책보다는 수출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는 어떤 경기 민감주나 수출주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래서 네. 한 해를 그렇게 딱 잘라서 하는 해가 2020년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진짜로 이 야구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그 대신 포트폴리오를 넓게 하지 마시고 수출주 좋다 그러면은 추세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리버모아가 행했던 추세 매수 그 작전을 한번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이 있다면 30만 원 투자를 해서 올라가면 또 추세대로 올라가는 만큼 또 사고 그러한 리버모어가 창시했던 추세 매수 다시 한번 우리 인터넷이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시고 왠지 저는 올해 2020년은
리버모어가 말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이 감이 들어서 감히 여러분께 공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버모어가 말했던 추세 매수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셨고요. 또 그리고 경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작년에 2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네. 올해 좀 더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마이너스 뭐 혹은 제로 금리 시대가 네. 펼쳐질 거라고 보시는지. 네,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우리나라는 2019년 말에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이제 온 거죠. 네. 이제 2017, 18년도 정도가 16, 17년도 정도가 우리나라 역대 최저금리였다면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회귀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최저금리. 네. 예. 근데 이것을 경신할 것인가? 한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2020년 상반기 중에는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글로벌리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새로운 악재로서 등장한 것이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충돌인데 네. 그런 과정에서 또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적인 움직임을 더 펼쳐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추가 금리 인하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때문에 글로벌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고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가져온다. 물론 이것이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다. 우리나라만 나홀로 금리 인하를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같이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취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인하만 한다고 해서 뭐 네, 유동성 알죠. 공급에는 좋겠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네네. 앵커가 또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졌으니까 아, 또 네네. 내기를 이제 뭐 이따 끝날 때 네, 두 번째 이번엔 내기인가요? 삼겹살 파티로 내기를 하시는데 네. 자, 오늘 1.25고요. 우리나라 실효화한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0.25 내린다고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너무 내려갔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서브제로 이 채권이 진짜 14조에서 뭐 12조 달러 정도까지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이 뭐 통화에 대한 정책적 효력성이 거의 지금 이제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가 가지 않는 한 금리 인하가 단독으로 옛날에 갖고 왔던 그런 통화 정책상의 그런 승수들이 지금 거의 제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고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 지금 점도표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처지가 아닌 걸로 봐서 내년도는 금리보다는 내년 2021년이요? 예, 2020년, 21년도는 어쨌거나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렇다면은 자국 통화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를 따라서 지금 움직일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뭐 잘 아시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를 조작을 하면서 네. 지금 계속 금리보다는 그런 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다른 형태의 완화 정책들이 출현하는데 금리는 이제 어떤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은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네. 이제 의견을 좀 드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하신 그 매치가 형성이 되는 것 대결 같은데요. 구도가 형성이 됐네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날 우리는 만나서 파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만나는 거죠. 한 번도 없었다면 그렇게 만나면 되겠는데요. 말씀을 드려보면 금리 인하의 무용론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소위 2019년까지 2019년 한 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부양 효과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 소위 우리 이공계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학적인 방법론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통제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시계열적으로 보니까 금리 인하해도 경기 부양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건 이제 비과학적인 접근이고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통제가 되어 있는데 이 한쪽에게만 금리 인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마저 안 했다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금리가 더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굳이 돈을 유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왕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금리가 싼데 통장에 돈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영역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뭐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 금리 싸다고 투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여건도 중요한 건데 2020년에는 나머지 여건이 같이 맞물린다는 거죠. 주로 이제 재정정책 컨셉에서도 뭐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 그리고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 제약 영역, 이런 여러 영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규제도 완전히 완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마련하는 거, 그리고 선호용 후규제, 뭐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규제 자유특구도 3차로 확대 편성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투자할 수 있었던 환경보다 더 개선되는 나머지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더 적절히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은 다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경기 부양의 어떤 기대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비과학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저는 비과학적인데 삼겹살 먹을 생각에 아주 행복한 비과학자로 이 뭐 얘기는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가 과연 금리가 붙어보겠습니다. 인하될지 아니면 네. 뭐 색다른 형태의 또 완화 정책이 뭐 도입이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세분화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G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5G 시대 최초를 열었죠.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도입을 하면서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을 했는데 남은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고문님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산업표준을 5G를 어떻게 써느냐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들이 구성이 됐고요. 다행히 또 우리 삼성전자가 그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이것은 누가 먼저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최고는 필요 없습니다. 최초로서 기술의 표준을 정하느냐의 문제고요. 1월 초에 CES에서도 보면 이제 5G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5G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분들이 우리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는 5G 폰이 전 세계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20년 15% 이상의 5G가 분명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될 거고요. 우리가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 슈퍼호황 때 보셨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이 폭발적인 슈퍼호황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의 3배, 4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5G의 반도체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로 다음 단계로 뛰어넘는 발판으로 꼭 삼아야 되는 5G. 우리가 진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여기에 대한 표준 기술 만들고 더욱 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2020년이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G 시대 2020년에 우리나라가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또 그리고 우리 산업에서 또 효자 역할을 하는 업황이 있죠. 이 반도체 업종. 네, 원래 2019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내후 외환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참 힘겨웠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진입을 할 것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 이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 랠리를 주도하는 분위기를 또 만들기도 했는데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턴어라운드 시점을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전체 설비 투자액의 약 20%, 우리나라 수출 규모의 약 2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2019년 한 해 악재들이 있었죠. 반도체 설비 투자를 더 진작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일 간의 어떤 무역 갈등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2019년보다 이제 완화되는 환경 속에 있고요.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린다면 이제 재고 수준을 좀 보면 좋은데 우리 서버 DRAM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가 다 소진됐습니다.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근거 중에 하나고요. 반도체 가격도 이제 반등하는 흐름.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리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공급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2019년 저점을 찍고 20년 나름의 반등을 해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AI 국가 전략을 발표했죠. 근데 AI 국가 전략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하나가 바로 PIM, Processing in Memory,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입니다.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었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영역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방향이고, 어쩌면 이 메모리 반도체 더하기 시스템 반도체 이것에 해당되는 격이 이제 PI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 투자,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소재, 그리고 생산 장비, 부품, 이런 영역으로의 고도화, 그리고 또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의 우리나라 수출,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반도체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설비 투자나 수출에도 기여를 하면서 회복되는 국면으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수요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2020년에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0년도에 반도체와 이 5G 외에 혹시 또 주목해야 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소경제죠. 수소경제. 수소경제를 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동력으로 바꾸느냐.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지금 스마트 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로 가는데, 자,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씁니다. 그 전기를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스마트 카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 카가 이제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여러분 댁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기술의 로드맵입니다. 거기에 가장 이 적합한 것이 수소 경제,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일어날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를 봤을 때는 수소 경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어디 가서 잘 씁니다만은, 이 수경이가 광일이를 만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 수경이가 광일이를 만날 때. 수소 경제가 광주형 일자리를 만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광일이가 갖고 있는 내재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향상이고요. 수소 경제라는 건 혁신과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난 적이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지난 70년간 계속 대기업 위주로 왔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또 서 있는 게 수소 경제고, 진짜 빨리 수경이가 광일이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네, 수경이가 광일이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본 방송을 보고 계신 수경이와 광일이에 해당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2020년을 바라보는 그 경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준비하고 또 어떤 위험 요인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 요인을 내가 포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된 나를, 투자 관점이든 모든 영역에서 준비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것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여러 가지 다른 관점도 비교 분석하면서 내가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또 위협이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고모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화이팅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네. 근데 화이팅은 제 화이팅은 좀 다릅니다. 네. 운 또 한번 떼주시죠. 어떻게요? 화이팅 화. 화. 화내지 마시고요. 이. 이길라 그러지 마시고요. 팅. 튕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화이팅 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파이팅 넘치게 2020년 경제 산업을 전망해 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경제를 주요 이슈와 산업 전망으로 나눠서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양호 고문님과 또 우리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감사드리고요. 2020년은 한국 경제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신대한민국 경제 트렌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